세상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연기 나오는 거 좀 냄새 나죠. 막 기침이 나고 그래요. 가끔씩 그냥 불편했던 적은 있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도 결코 안전시대는 아니다. 태아에 있어서는 조산이라든가 또 태아 성장 불량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기관들이 올바르게 발육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노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는 이것. 도심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공포스러운 미세먼지의 습격.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우리에게 자동차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찻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집들을 짓고 살고 있다. 역시 큰 도로가에 있는 승찬, 민찬이네. 약 먹어. 승찬, 민찬. 약. 형제가 2달째 약을 먹고 있단다. 어이, 잘하네.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간지요. 간지러워. 어이, 코 나온다. 코감기라도 걸린 걸까? 뭐예요? 아파. 아파. 그래, 아프니까 한 번 더. 이게 애들 이제 비염 있어가지고 콧물약인데 요즘 계속 환절기라 그런지 약을 계속 지금 달고 살아요. 그래서 병원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승찬이, 민찬이처럼 한 달 이상 호흡기 질환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해졌다고 한다. 만성 호흡기 질환 소아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미세먼지에서 찾을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현재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전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1년 내내 그 비염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그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알레르기 비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염뿐 아니라 천식, 아토피 환아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기침으로 병원을 찾은 5살 성재는 천식 진단을 받았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소아 천식. 악화 요인 중 하나가 먼지로 알려져 있다. 아이가 특별히 또 이제 막 그냥 잘 놀다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먼지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이제 뭐 매연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심하게 뛰어놀 때 그럴 때 가장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는 안에 좀 많이 오스트리아가 고향인 이 의사는 한국으로 와서 비염을 앓기 시작했다. 그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한 것이다. 한번 잘해봐야겠네요. 저도 비염 좀 심했거든요. 근데 비염도 여기서 또 느낀 게 어떨 때는 진짜 나가기 좀 어렵고요. 나가면은 이거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날만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 또 심하게 감기 오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안 좋은 공기에 나가서 마시게 되면 그러면 거의 며칠 동안 계속 고생되기 때문에 그 진짜 그냥 무시하진 않고 되게 주의 있게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도시를 가두는 희뿌연 연무. 서울의 연무 발생일은 1년 평균 130일 이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먼지 같기도 하고 글쎄요, 뭐 안개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이 쎄하니까 황사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아닌가요? 황사의 경우는 그 성분이 주로 토양입자입니다. 흙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토양 물질인데 비해서 연무 입자는 주로 PM2.5라고 얘기하는 아주 작은 입자로서 황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폐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누런 토양 먼지인 황사는 1에서 10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인 반면 우윳빛 연무는 2.5 마이크로미터로 알려져 있다. PM2.5, 즉 2.5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는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에서 200분의 1 수준의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예를 드는 것이 담배 연기. 보이는가 싶으면 사라져버리는 희뿌연 담배 연기가 미세먼지와 가장 유사한 크기다. 그동안은 10마이크로미터의 먼지, PM12 화두였지만 이제 PM2.5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땅에서 떠오르는 모든 흙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사람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큰 먼지들은 다 이 목에서 걸린다는 거죠. 10마이크로도 아주 깊숙이는 안 들어가고 인후부에서 얼마만큼 제거가 되는데 PM2.5로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아주 깊숙이, 폐속 깊숙이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더 인체 유해도가 크다라는 부분에서. 인체 유해도를 쥐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쥐 2마리를 밀폐된 반원통에 넣었다. 새로운 환경에 탐색하기 바쁜 건강한 모습인데 여기에 3ml의 미세먼지를 주입했다. 금세 반원통은 마치 스모그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했고 쥐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마치 신선한 공기를 찾는 듯했다. 그러더니 금세 괴로운 듯 연신 코를 부비는 모습. PM2.5가 쥐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흡입하지 않은 쥐들이 여전히 여기저기를 탐색하며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세먼지를 마시는 쥐는 상당히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고 코를 부빈다거나 또는 그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이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운 것인지 폐 기능 검사를 실시해 보기로 했다. 돌아가는 원통에 쥐를 넣은 뒤 한쪽에는 미세먼지를 흡입시키고 다른 한쪽은 미세먼지를 흡입시키지 않았다.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는 숨을 쉬기 위해 폐 활량을 높여야만 했다. 미세먼지는 단순 호흡 곤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폐에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 결과를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통해 확인했다. 검은 반점이 폐에 침착된 미세먼지 알갱이인데 이 알갱이가 딱딱하게 굳어 염증과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코로 먼저 흡입하기 때문에 이제 비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비염과 연관돼서 이제 중이염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기관지로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지염 또는 천식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천식이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천식의 악화 등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코로 들어간 먼지는 1차 코털에서 걸러지고 2차로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진다. 그래도 걸러지지 않은 채 몸속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기관지 끝에 달린 폐포에 흡착되어 염증 또는 폐질환을 일으킨다. 또 모세혈관에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 유입돼 혈액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혈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인한 바 있다.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 소규모 공업도시 도로나 지역에서는 5일 동안에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자 20명이 사망했다. 또한 1952년 영국 런던에서도 5일간 가시거리 100m도 안 되는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 4,000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 발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5년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아직도 투병 중인 김선주 씨. 비흡연 폐암 환자 중 한 명이다. 잘 아시다시피 폐암하면 첫 번째 큰 원인은 일단 흡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자 환자들 보면 거의 80%가 비흡연자입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왜? 난 담배 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참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럼 왜 80%나 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인으로서는 간접 흡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가 직업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 뭐 라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인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 움직이죠, 조금. 제가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소세포암 이게 이제 비흡연자들한테 나타나는 그 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원인은 딱히 제가 울산에 사니까 공해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평생 울산화학단지에 살았다는 그녀. 굴뚝으로 인한 공해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까지 전국의 폐암 발생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울산은 폐암 발생률이 증가세를 띠고 있다. 암 유발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포집해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 성분이 어떻길래 이토록 치명적인 걸까? 미세먼지는 유기성 물질과 이온 성분이 대부분, 토양과 금속 성분, 그리고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미세먼지 거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뜨거운 연소 과정 중에서 배출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성분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스도 붙고 아니면 먼지도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그을림이 블랙 카본이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성분 중 하나로 WHO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블랙 카본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부분들, 그리고 이온 성분도 농도가 높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연소 과정은 바로 자동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난방연료를 쓴다거나 자동차를 운행한다거나 뭐 공장을 가동시킨다거나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공장의 굴뚝, 편리함의 대명사인 자동차,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46개 도시 대기오염 측정소.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대기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포집한 뒤 자동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미세먼지의 농도 값을 산출하고 있다. 포집된 PM10을 배터리를 조사해서 측정하는 장비로 주로 저희가 24시간 365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1일 PM2.5의 기준치는 WHO 기준에 비해 2배나 높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천연가스 버스라든지 그런 친환경 자동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들을 환경부가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렇다면 기준치만큼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우리의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다. 차량이 밀집해 있는 버스터미널, 미세먼지 기준치 50마이크로그램보다 3배나 높다. 도심 곳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자동차 운행이 많은 곳의 농도가 확연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로변에서는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비산되는 먼지가 당연히 많고요. 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해가 저무는 대신 야경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미세먼지가 더욱 활기를 띈다. 4차선 도로 옆의 한 공원. 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운동을 하는 이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나오는 시간은 보통 8시 반, 9시 이때쯤 나오긴 나오지만 여긴 가끔 나옵니다. 어떨 때는 좀 약간 이렇게 헛기 장기침 있죠. 이렇게 캑 맥히는 거, 캑캑 이런 소리 그런 게 가끔씩 나고. 하루 종일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여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 절정에 달한다. 오후 8시부터 농도가 다시 이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오히려 환기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실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오후 3시부터 한 오후 6시 사이에 운동을 야외에서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